자,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론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저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많이 비슷하죠, 여러분들? 사실은 동일한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음은 재고자산의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적송품은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에 포함한다. 자, 이 적송품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대리점이랑 공장이랑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탁자에게 보내는 것, 즉 대리점한테 보내는 걸 적송품이라고 하는데요. 대리점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만 해줄 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송품과 관련해서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장, 위탁자의 재고에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 시동품은 시범적으로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자가 매입이사, 즉 나 이거 살게 라고 하기 전까지는 모두 다 판매자의 재고고요. 자, 세 번째,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므로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인도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역시나 맞는 표현입니다.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자, 이 물건을 가져가면요, 할부 대금을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 우리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았다, 매출했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미착품은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 선적 시점에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도착지 인도 기준은 잘 도착해야 구매자께 될 수 있어요. 선적 시점에서 매입자 재고가 되는 건 선적 진도 기준일 때 얘기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역시나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보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1번과 동일하고요. 정답 역시나 4번일 텐데요. 문제가 살짝 다릅니다. 미착품이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 도착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도착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도착한 시점은 구매자께 됩니다. 자, 선적 시점에서야 판매자 거였겠지만 운송이 다 완성된 다음에 도착을 했다면 그때는 구매자의 것이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 자, 취득원가. 매입할 때의 원가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재고자산에 매입할 때 수입 관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수입 관세라는 표현, 관세를 취득원가에 넣는다라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바로 매입할 때라는 겁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요. 자, 1번, 2번, 3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모두 다 판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매에서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더라. 매입과 관련된 비용을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원가 여러분들 정답은요 3번이었어요. 3번은 뭐냐면 매입 원가에서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는 차감하나 할인은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매입과 관련되든 매출과 관련되든 반품, 하자, 일찍은 모두 다 차감을 하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과 관련된 반품, 하자, 일찍에 대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모두 다 차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이 할인을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다 맞는 표현인데요. 매입 원가는 매입가액에서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모두 다 가산한 금액, 더해준 금액이죠. 그래서 매입할 때 운송비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취득원가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맞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아직 저희가 원가 회계를 배우기 전이라 문장이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나중에 원가 회계 배우시고서 꼭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간접비 이런 형태로 원가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제조과정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할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정상감모 손실이나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원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일 땐 아닙니다. 자,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격으로 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격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틀렸습니다. 저희가 재고자산에 대한 가격을 기록할 때는 저가법이다 라고 해서 더 낮아지는 쪽에다가 하는 겁니다. 꼭 시가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취득가격과 시가 중에서 더 낮은 쪽으로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4번 모두 다 맞는 표현.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모두 다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 자, 저희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요. 1번의 실제재고조사법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입, 개별, 이동평균법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개별법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실질재고, 혼합, 계속기록법은 수량에 대한 결정 방법이었죠. 요거 잘 구분해 주세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평가 방법이 아니라기보다는 좀 다른 것을 찾아보라는 거겠죠? 정답은 실질재고조사법, 수량에 대한 결정 방법이고요. 나머지 후입, 그 다음 가중평균, 선입선출법은 모두 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에서도 가격에 대한 평가 방법이죠.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높은 순서, 이익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 가나다라 순서, 원가는 내 머릿속에 마이너스, 가나다라 거꾸로. 정답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9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가가 하락할 때가 나올 때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하락할 때 나올 때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자, 역시나 상승을 물어봤고요. 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는 가나다라 순서대로 선, 이, 총, 후 이렇게 되니까요. 이익이 가장 큰 거 정답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있었죠? 이익은 내 머릿속에서 플러스, 그래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선, 이, 총, 후.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이 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 아무래도 그럴 수 있고요. 자,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냐고요, 여러분들. 개별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요. 수량이 많다고 한다면 일일이 가격표를 다 하나하나씩 붙여서 파악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고요. 그 다음,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가 된다. 자, 물가가 상승할 때는 선입선출법은 이익이 큰 방법 맞습니다. 자, 물가 상승할 때 가나다라 순서대로 이익이에요. 자,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계속 바꿔주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단가를 재산정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흐름과 일치한다라고 하는데 물량흐름과 일치하는 건 우리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12번. 다음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 예, 옛날 재고가 먼저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기말에 남은 건 가장 최근 거. 그 다음 평균법에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격 또는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이더라도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재료는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그 다음 제품은 이동평균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더 맞는 방법. 그 다음 자 기말재고, 기초재고가 수량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익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방법이 후입선출법이다. 자, 아무래도 물가 상승할 때는 선입선출법부터 이렇게 후입선출법으로 끝나니까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작은 건 후입선출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 대한 내용이다.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먼저 매입한 것이 판매되므로 선입선출법은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방법. 자,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시가 공정가액에 가깝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자, 물가 상승 시 현재의 매출 수익에 아주 오래된 원가가 대응이 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최근에 물건의 매출이 이루어졌으니까 수익은 최근 거지만 원가는 아주 오래전에 먼저 매입했던 물건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 비용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고 했죠. 자, 정답은 4번이겠네요.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하므로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다. 가장 보수적인 방법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보수적인 평가 방법은 누구였더라? 그렇죠. 후입 선출법이었죠.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제일 작게 나타나는 건 후입 선출법이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청솔상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때 매출 총 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계산형 문제인데요. 선입선출법이라는 점이고요.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어요.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의 마이너스 매출 원가 이렇게 해서 매출 총 이익이 나타나는데요. 자, 매출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매출은 기초 매입, 매출 매입해서 매출은 25개. 자, 140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이 선입선출법이에요. 25개가 팔렸는데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10개는 기초 100원짜리. 100원짜리 10개. 그 다음 나머지 15개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15개는 그 다음에 매입했던 30개 중에 15개가 빠지는 거예요. 자, 15개의 가격이 110원짜리. 이렇게 해서 구한 매출 원가를 차감하시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답은 850원이 되고요. 자, 이렇게 선입선출법일 때는 먼저 들어왔던 재고가 먼저 판매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10개는 100원짜리 10개가 먼저 팔리고요. 그 다음에 15개는 그 다음에 있었던 30개 중에 15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장비상사의 제1기 재고자산 내역이다. 이를 통해서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동평균법으로 기말 재고의 단가를 물어봤어요. 자, 이동평균법으로 기말 재고의 단가를 물어봤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계산을 좀 해보면요. 매입을 20개를 했죠. 200개 죄송합니다. 200개를 했어요. 개당 가격이 1,000원짜리였어요. 이 상태에서 매출이 이루어졌어요. 어차피 여기는 1,000원짜리밖에 없었으니까 그대로 1,000원짜리 100개가 매출이 되었고요. 남았다고 한다면 100개가 1,000원짜리 100개가 남았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매입을 다시 했습니다. 200개. 자, 요 200개는 1,300원짜리였죠. 자,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단가가 서로 다를 때 평균을 구해주는 방식. 자, 그렇다면 26만 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금액 36만 원. 자, 100개, 200개, 300개. 자, 한 개당 가격은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200원이 나오겠네요. 자, 어떻게 36만 원 나누기 300개 하시면 돼요. 1,200.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다시 300개를 매입했죠. 자, 얼마에? 1,100원짜리. 이동평균법이기 때문에 단가를 다시 결정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단가. 자, 69만 원. 600개. 자, 69만 원 나누기 600개 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 나와요? 1,150원이 나오죠? 69만 원 나누기 600개 하시면 1,150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동평균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결정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자, 매입해서 매출하고 나면 더 이상 매출이 없어요. 그럼 이제 기말에 남은 재고를 물어봤으니까 200개에서 100개 빼고 남은 100개 1,000원짜리랑 200개, 300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한꺼번에 600개에 대한 단가를 계산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중간에 다른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계산값은 서로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정석으로 풀이해드렸어요.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누계액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데 평가손실 누계액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가충당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차감적 평가 계정.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거였죠. 자, 그 다음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비정상적일 때에는 영업외 비용으로 넣도록 저희가 정리를 했었죠. 자, 정상적인 원인에서 감모손실이 발생했다. 자, 저희 정상 감모손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자, 그 다음 문제.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자, 여러분들 판매와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뭐와 관련된 거였어요?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었죠. 자, 따라서 판매와 관련됐다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요,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평가 방법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총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산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 자, 매출원가나 매출총이익의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매출총이익은 플러스, 자, 매출원가는 하지만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죠. 자, 회사의 플러스 요소가 늘어나면 같이 플러스 요소는 증가해요. 하지만 마이너스 요소는 반대로 감소하죠. 반대로 플러스 요소였던 자산이 줄어들면 이익도 줄어들어요. 대신 원가는 커지게 되죠.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볼게요. 첫 번째,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원가는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총 이익은 증가한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겠네요. 3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총 이익은 감소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틀렸죠? 기말 재고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증가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20번 기업회계 기준에서 매출 애누리와 할인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 자, 우리는 반품하자 일찍과 관련된 걸 모두 다 매출액에서 차감하기로 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매출 채권하면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맞습니다. 그 다음 제품을 매출한 후에 제품의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값을 깎아주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 뭐라고 불러요? 애누리가 되는 거죠. 자, 매출 할인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매출 할인은 외상값을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거죠. 2번은 애누리가 정답. 자, 나머지 맞는 표현이에요. 하자로 인해서 반품된 매출 한입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감. 매출 채권을 매각할 때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그래서 요거 당좌 자산의 매출 채권 파트랑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자, 22번입니다. 기초 65,000원, 기말 10만원, 판매 가능 상품이 2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함정에 걸리시면 안 되는데요. 기초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차변에 매입을 더하고요. 대변에 기말을 빼면 나머지 자, 타겟정 대체 없으니까 필요 없고요. 매출 원가가 될 거다. 자, 기초를 65,000원으로 알려주고요. 기말이 10만원. 자, 뒤에 만원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65,000원을 쓰느냐? 아닙니다. 어차피 판매 가능 상품 25만원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초 65,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집계하지 마시고요. 판매 가능 재고에 대변의 합계도 일치해야 되고요. 10만원을 차감하시면 15만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문제죠. 역시나 여기도 기초가 10만원이다. 알려줍니다. 기말은 15만원이다. 자, 판매 가능 상품은 다 더해서 53만원. 대변도 53만원. 자, 53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하시면요. 38만원이 되죠. 따라서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자, 저희 매출 총 이익이다 그러면 순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자 비용이나 복리후생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순매출액은 전체 총 매출액 3,500. 자, 매출과 관련된 매출, 애누리와 한입, 매출 할인을 차감합니다. 자, 20, 40만원 차감. 그럼 3,460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자, 기초 상품 재고액 50, 기말이 45. 기초가 50, 자, 뒤에 만원 단위 생략, 기말이 45. 차변의 매입액은 순매입액, 자, 전체 매입액 1,800. 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30만원, 25만원 빼면 55만원. 자, 그러면 1,745만원. 차변의 합계 1,795만원, 대변도 1,795만원. 자, 1,795만원에서 45만원을 빼시면 1,750. 자, 여기가 1,750이니 1,710만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710만원,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숫자만 바꿔서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에다가 자, 뒤에 1,000원 단위 생략합니다. 매출과 관련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해 볼게요. 자, 둘 다 더하면 5만 원이 차감이 되면 자, 얼마이겠습니까? 그러면 5만 원 빼면 1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게 매출액. 매출 원가는 자, 기초가 없으면 기초는 빵원, 기말은 5,000원. 자, 매입액. 매입액은 매입과 관련된 전체 매입액. 자, 15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매입 환출 15,000원을 차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0원. 그러면 13만 5천원. 차변의 합계 13만 5천원. 대변 13만 5천원. 자, 여기에 타계정 대체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2만 5천원을 빼시면 11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매출 원가가 11만 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4만 원이 매출과 관련된 매출 총 이익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전체 이 15만 원의 매입액에다가 매입과 관련된 할인, 매입 환출 이 두 가지를 차감하시면 5,000원, 만원, 15,000원을 빼시면 13만 5천원 기초 없고요. 자, 13만 5천원에다가 기말 5,000원 빼시면 13만 원, 여기에다가 타계정 대체 2만 원 빼시면 11만 원의 매출원가. 자, 매출액도 20만 원에다가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자, 3만 원, 2만 원 빼시면 5만 원입니다. 자, 2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15만 원에 11만 원을 빼면 4만 원이 정답 3번이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총 매출액에서 자, 우리 매출과 관련된 내용 차감해서 순매출액 계산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 자,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빼서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도록. 그러면 총 매출액 50만 원에 자, 50만 원. 여기에다가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 빼시고 할인 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와 할인을 빼시면 3만 원. 자, 만 원, 2만 원, 3만 원. 그럼 47만 원. 전체 매입에 대해서 봅시다. 기초 10만 원, 기말 10만 원. 사실 이제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자, 요 매입액과 매출 원가가 똑같겠죠? 자, 매입액, 총 매입액 20만 원. 자, 여기에 매입과 관련된 매입 할인, 매입 환출 5,000원, 5,000원씩 빼시면 만 원 차감하시면 19만 원. 자, 19만 원. 자료 모두 다 사용했고요. 19만 원을 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8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전체 매출액 구하실 때에도 뭘로 구하셔야 되겠고요. 순매출액, 그 다음에 매입액 계산할 때에도요. 순매입액으로 계산을 하셔서 우리 매출원가 산출하신 다음에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는 점까지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재고자산 모두 다 끝냈습니다. 저희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 해서 자, 뭐 적송품이다, 시송품이다, 위탁 판매 이런 내용들 다 배웠던 거, 미착품 이런 거 배우셨던 거 기억하시죠? 자, 어느 때 우리의 재고로 보는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취득할 때 매입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넣는다는 점, 매입할 때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둘로 나눠서 배웠어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혹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자, 어쨌든 수량과 단가로 또다시 나누어서 뭐 계속기록, 실지재고, 혼합, 그 다음에 개별법, 선입, 이동, 총, 후입 이런 방법들 배웠죠. 자, 가격과 관련돼서는 물가가 상승할 때 크기에 대한 정리도 여러분들 잘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각각의 장단점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수량의 감소, 비정상적 수량의 감소, 그 다음에 가격의 감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처분이라기보다는 매출과 관련돼서 배웠고요. 매출과 관련된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원가를 구하면서 이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았었죠. 자, 매출원가 구하실 때 순매입액으로 계산을 해서 타계정 대체를 차감한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된다는 거, 이 계산하는 공식이나 계산하는 문제들 여러분들 자주 나왔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요, 전체 유동자산에 대해서 다 배우셨습니다. 앞에 이제 당좌자산과 그 다음 이제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을 배우셨던 거죠. 자,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